사실 저는 이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초대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위 간담회라든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최대한 나가려고 했고, 왜냐면은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사실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바라봐온 저라도 이제 세상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찼던 그런 지점 중 하나는요. 사실은 저보다 더 쪽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은 10여 년 이상 거기서 살아오신 주민분들일 텐데,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동자동 사랑방과 그 근처에서 이제 반빈곤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취재 경과 혹은 이 취재 전체 내용에 대한 브리핑 비슷한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2019년 보도가 5월에 있었으니까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주민 여러분들에게 주거권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 그 한 챕터로 이제 제가 그냥 강연 비슷하게 하게 됐는데, 주거권이라는 게 우리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 주거권 다 있고, 사실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 안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라는 것을, 저는 사실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감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민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주거권이라는 것을, 그 생소한 단어 주거권이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배우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거 있었을 때는 사실 질문보다도 다들 저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기자들이나 PD들이 쪽방촌을 자주 오지만 항상 잠깐 왔다가 그 뒤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기사를 계속 써달라. 이런 당부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깨나 책임이 좀 막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조금 가장 감명 깊은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 제 기사를 그 활동가 분들이 쪽방신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포를 하셨어요. 한 4,000부 정도.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쪽방촌에 배달을 하셨는데, 그래서 옹기종기 모이셔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기사를 써도 과연 정말 읽어야 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읽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쪽방 주민들이 이걸 모여서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여러 차례의 몇 주간의 주거권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서울시청 광장에 모이셔가지고 주거권 관련해가지고 집회를 여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기자로서, 관찰자로서 그 집회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 같이 박스에다가 쓴 구호, 쪽방 주민 살려내라 등등 그 구호들이 여전히 좀 눈앞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요. 언론도 언론이지만은 활동가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정치권의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한데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 근처에, 서울 하우징랩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 공공개발, 쫓겨나지 않는 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발표가 됐고, 실제로 지금 꽤 진행 상황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자동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어, 비슷한 방식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그런 개발 계획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이 끊기지 않고 실제로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은 채 다시 요 이곳에 돌아오셔서 둥지를 다시 내리시는 것일 텐데, 그것이 잘 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의 부제가 이제 돌봄은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실패라고 단정 짓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돌봄이 사실 거의 실패에 가깝다 이런 뉘앙스에 가깝죠. 동자동 쪽방촌 혹은 쪽방촌 주민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제도적, 비제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거죠. 쪽방촌 주민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수급자이신 상황이라 이런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는
삶을 지속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죠.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제도 뭐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제도고, 그래서 사실 생전뿐만 아니라 어, 삶 이후에도 어떻게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공적으로 만들어져서 주민분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사람다운, 또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또 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쪽방 주민분들 혹은 빈민, 이런 분들의 되게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고,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말씀해주신 최근에 그 공영 재개발 이슈가 매우 중요하고 또 큰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했었던 이 지역의 역사를 좀 보면은 1960, 70년대 때는 그때가 당시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사단화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임금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빈민 거주 지역이 되게 암암리에 용인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필요한 이런 노동력을 이 지역에 사시는 도시 하층 노동자들 또는 빈민들이 많이 채워준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사실 그대로 방치된 거죠. 또 80년대 접어들면은 뭐 도시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지역도 1978년에 재개발 인가를 최초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아주 최근이죠. 불과 3년,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지역이 한 30년, 40년 동안 그냥 잠재적인 재개발 구역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전 같은 거죠. 언제 여기서 기름이 터져서 대박이 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항상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지역의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이 지역에. 그래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투자만을 하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들, 이제 기자님께서 빈곤 비즈니스라고 잘 포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공영 재개발 이 결정이 되면서 어떤 민간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좀 더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재개발 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순환형 방식이죠.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을 다 내쫓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 뭐 단순히 어떤 국가나 공적 기관의 뭐 호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버티고 또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쭉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쪽방이라고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상상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쪽방이 어떤 공간인지. 뭐 매우 좁고 냄새가 나고 시설도 열악하고 굉장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공간. 이런 상상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쪽방이라는 공간을 이런 물리적인 조건에 한정시키는 거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런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삶을 구성하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무연고 공영장려제도나 아니면 물건 나눔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으로 좀 확장시켜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연구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빈곤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1차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물질적인 결핍의 문제고.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이 어떤 내가 사회로부터 버려졌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어,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비제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빈곤의 문제라는 것도 좀 더 어떤 사람으로서 느끼는 어떤 인격적인 결핍 혹은 자존감의 손상 이런 문제를 조금 확장시켜서 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은 어, 사실 이런 것들을 화해시키기가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어, 쪽방촌에 대해서 어,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런 물리적 환경이나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사실 결론은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드리면 되거든요.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드리고 어, 경제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어, 경제적인 그런 보조 수단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뭔가 그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게 제 연구 혹은 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전 또 하나의 어려웠던 점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구자로서 이분들의 삶을 다시 그려낸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해석을 한 거고 다시 그려낸 거고 그런 작업에서 오는 윤리적인 고민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 동자동 쪽방촌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고 그게 책으로 나왔고 그럼 그게 제 이력서에 한 줄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나는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고 그게 나의 어떤 경력으로 남았지만 내가 한 이 작업이 정말 이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제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어, 그런 작업이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스스로 계속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이 한국 사회에 되게 어두운 저기 한 구석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무시되고 또 누군가는 거기 있는 줄 알지만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루아침에 생겨난 공간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공간, 여기 계신 분들, 또 이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과 우리 모두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연구자로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보여주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는 아주 큰 뭔가 허무감이라고 할까요? 또 내가 뭔가 아무것도 막상 해놓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려웠던 지점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두 가지에서 조금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의 문제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기사를 쓰고 나서나 아니면 이 책에 대한 피드백 혹은 감상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주로 이제 기사 댓글에서 본 반응들인데요. 이런 댓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가난한데 왜 서울에서 살려고 하냐? 시골에 빈집 많다. 시골에 가서 살면 된다.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글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했을 때는 저도 사실은 완전히 명쾌한 반박 논리가 사실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분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기사를 쓰면서 이 시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일방적인 시선이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 계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국에 친구 안 만나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거 통해서 얘네들이 잘 살아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는 게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고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은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족을 1회 이상 만난 분들이 정말 없을 정도로 어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쪽방에서 같이 모여 사시는 분들이 가족이자 이웃이자 네트워크의 전부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사실 SH든 어떠한 복지 정책을 이용해서든 도움을 받으면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 출신이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이 아니고 거기 가면은 내 친구들 없고 내 이웃들 없고 거기 가면 쪽방에서 내가 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이웃들이 인사도 안 한대. 이런 말씀을 실제로도 하시고 쪽방에서 사시다가 임대주택 가셨다가 다시 쪽방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너무 거기서 외로워가지고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신다거나 그런 비보도 들려오고, 이랬을 때 저는 이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조금 많이 했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일일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이게 응축되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쪽방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계속 그 이야기가 도돌이표를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살던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많은 대중들은 그 땅이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빈곤한 분들이 사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 사이에서 우리가 토론이 계속 안 되어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단추가 공공재개발이 발표가 됐고 여전히 지난한 논쟁 혹은 투쟁 속에 있지만서도 그 첫걸음을 저희가 우리 사회가 뗐다고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두 번째 한계 혹은 조금 힘든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어느 날 건물마다 빨간 깃발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어요. 동자동 사랑방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서울역 공공재개발 발표가 나고 나서 거기 지주 혹은 그 집주인이라고 소유주 분들이 어, 그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실 빨간 깃발이라는 거는 예로부터 투쟁하는 굉장히 약자의 도구였는데 집주인 분들이 그것을 집집마다 국가 폭력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네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논쟁해 가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공공재개발 논의가 앞으로 참 순탄하지 않겠구나. 그 가운데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쪽방 주민들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이제 자활지원과에서 내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체로 장기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십몇여 년을 쪽방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끊어졌고, 사실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라고는 쪽방 주민들, 그리고 쪽방 주민의 자활을 돕는 뭐 기관의 분들이라던가 등등, 이 쪽방이라는 곳이 하나의 정말 그 물리적인 어떤 거주 공간이자 동시에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 쉽게 떠나지 못하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유엔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주거권에 대해서 자신이 익숙한 곳에 살 권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밀려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좀 강자 중심의 어떤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서울시 외곽,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 이쯤에 좀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어, 어떤 자기가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이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축적된 어떤 사회적 관계들, 사회적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되게 되는 거죠. 뭐 주거 환경은 당연히 뭐 임대주택으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뭐 자기 친구, 동료들 혹은 말씀드렸던 주민 자조 조직 혹은 쪽방 상담소나 등등 여러 기관들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일단 임대주택을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임대주택에 선발이 되셔서 이사를 하셨다가 몇 달 후에 쪽에서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쪽방 주민분들이 이 공간을 쉽게 못 떠나시는 이유는 물론 어, 본인이 본인의 경제적 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공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더불어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어떤 사회적 관계들과 인프라들이 이미 여기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게 우리가 누구나 그렇듯 사람이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